안녕하세요. 코칭 및 퍼실리테이션. 오늘 이 시간에는 게슈탈트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러 채널에서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오늘은 사람의 조금 중심을 둔 코칭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되는 책은요. 게슈탈트 코칭이라고 저기 피터 브루커트라고 하는 코치분께서 작성하신 이제 책이 있고요. 그게 이번 달에 한국 코칭 슈퍼비전 아카데미 아주 좋은 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죠. 여기서 게슈탈트 코칭 바로 지금역이라는 책으로 해서 출간되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참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우선 게슈탈트 접근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게슈탈트라는 용어는 아시다시피 상담 심리 쪽에서 굉장히 주력으로 이제 쓰고 있는 접근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이것을 코칭에 응용하는 방법에 관련해서 전반적인 배경은 게슈탈트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이제 저희가 착안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게슈탈트 자체에 대한 내용들로 먼저 조금 이해를 한 상태에서 게슈탈트 코칭에 대해서 인제 차츰 알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일단 게슈탈트 접근법은 사람과 변화에 대한 특유의 원칙, 가정, 가치 등이 있는데요. 인간의 기능과 행동에 대한 욕구 기반 이론, 관계적 관점, 필드, 장 사고방식, 프로세스 지향, 변화에 대한 저항을 다루는 다각도적인 접근 등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게슈탈트 접근법의 가장 기초가 되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사랑과 변화에 대한 독특한 원칙과 가정 그리고 가치 부분인데요. 첫 번째로 이제 건강한 기능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황에 창조적으로 적응하는 데 달려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정은 사람들이 그들의 환경에 자신을 스스로 창조적으로 조절하거나 적응할 수 있는 타고난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건강과 생존에 필수적입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사람들의 필요와 요구를 알아차리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충족하며 경험해서 배워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람들은 성장하고 잠재력을 발휘하며 그들의 삶에서 더 성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세상을 보고 경험한 것에서 항상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이전의 창조적 적응이라는 개념에서 비롯되는데요. 즉, 사람들은 주어진 시간 내에 무엇이 가능한지 스스로 인식하고 자신에게 작용하는 외부적 제약 조건 안에서 낼 수 있는 최상의 결과를 위해 최선의 결정을 내리고 최적화된 행동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최선의 결정과 행동들이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평가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단지 그들이 보는 환경과 조금 더 넓은 맥락에서 그들 삶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생각을 할 뿐이죠. 여기에서 언급한 더 넓은 맥락에는 역사적인 영향, 미해결된 상황, 미해결된 문제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아차림 능력 향상이 학습과 개발의 핵심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게슈탈트에서 알아차림은 개발 과정의 핵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장과 개발은 사람들이 보고 행동할 수 있는 범위를 확장할 때 일어납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모든 개인을 개발하는 접근법의 핵심이며 그것은 알아차림을 강화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게슈탈트 코치의 역할은 명확합니다. 즉, 게슈탈트 코치는 알아차림 능력을 향상하는 파트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해결 상황은 에너지를 고갈시키며 집중을 방해하며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슈탈트 관점에서 문제들을 부분이 아닌 전체로 지각하는 것이 바람직한 목표입니다. 이것은 개방적이고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는 것과 대조적인데요. 그런 상황은 사람들에게 답답함을 느끼게 하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후회하는 상태에 놓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미해결 과제, unfinished business가 갖는 지속적인 힘은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집중력과 동기를 잃게 하며, 또한 사람들이 그들의 잠재력을 극복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더 최악인 것은 미해결 상황이 애초에 그런 가능성을 보기조차 어렵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코치로서 당신은 역사적 문제가 현재에 다시 발현되고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사례를 매일 직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차피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들 자신을 위해 문제를 바로잡는 일을 그냥 포기해버린 고객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고객들은 이미 희망, 믿음, 낙관성을 잃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는 달라지기 위해 노력할 때보다 존재에 온전히 접촉할 때 일어난다는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슈탈트 변화론인 변화의 역설적인 이론은 우리가 변화하기 전에 먼저 진실되어야만 하고, 그 진실을 충분히 탐구하고 포용하는 바로 그 행위가 자발적인 자기조직화, 셀프 오가니제이션으로 이어진다는 가정을 근거에 둡니다. 즉,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론적 관점의 결과로 게슈탈트 코치들이 활용하는 기술과 방법은 고객들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가 아니라 무엇이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가, 그 자체에 계속 접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팀 코칭 워크숍에서 운영 책임자인 알폰소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마침내 내가 아닌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그만두었다. 그 전까지 나는 항상 실패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가정으로서 지금 여기에 대한 탐구, 즉 직접 느끼고 경험하는 것과 성장과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관한 탐구, 즉 즉각적인 경험은 학습과 성장 기회를 제공합니다. 실제 경험에 기반을 둔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는 분명한 점들에 관해 되도록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여기의 분명한 경험에는 실제 사용되는 단어, 분위기, 몸짓 반응, 에너지와 감정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직접 느낀 경험 속에 지혜가 있다는 믿음에 근거합니다. 이러한 관점을 차용하여 작업하기 위해서는 해석과 분석보다는 서술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하며 현 시점에 무엇이 눈앞에 있는지 예리하게 알아차리는 능력이 필요한데요. 이것이 바로 현상학적 접근법입니다. 다음은 인간의 기능과 행동에 관한 게슈탈트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론은 욕구는 우리 지각의 장을 조직한다는 점입니다. 게슈탈트는 인간의 기능과 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욕구 기반의 접근법입니다. 레빈의 연구는 우리의 욕구와 그로부터 발생한 긴장이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행동을 할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우리의 지각 과정은 무작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조화되어 있고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순간 특별한 이유에 의해 알아차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에게 어린 자녀가 있다면 어떤 공공시설이 아이에게 적합하고 어떤 시설은 적합하지 않은지 알아차릴 것입니다. 아마 그전에는 이러한 사실들을 인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다리가 부러져 목발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떤 건물이 들어가기 쉽고 어떤 건물은 그렇지 않은지 금방 알게 될 것입니다. 레빈은 이러한 현상의 본질을 다음과 같은 문구로 설명했습니다. 현재의 욕구는 어떤 필드에 대한 우리의 지각과 그 안에 우리의 몰입을 만들어낸다. 우리는 그 순간 보고 싶어하는 욕구를 보면서 우리에게 중요하고 연관된 것이 무엇인지를 인식합니다. 이것은 게슈탈트의 핵심 구성 원칙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음 이론은 자기조절, 창조적 적응 및 정경, 배경 프로세스에 관련된 겁니다. 우선 첫 번째 자기조절, 셀프 레귤레이션. 게슈탈트 관점에서 볼 때 사람들은 효과적인 자기조절, 즉 욕구 충족과
긴장 해소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 타고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욕구를 충족하고 긴장을 줄이거나 없앨 때 우리는 균형감을 다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안전함과 미안의 느낌이 들고 균형을 잃게 됩니다. 물리적 수준에서는 더 자명합니다. 배고픔을 느끼면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배경, 그라운드보다는 배고픔이라는 점점 더 지배적인 정경, 피겨가 어, 부각되게 되죠. 배고픔의 욕구가 채워질 때까지는 일시적인 불균형 상태를 경험하고 그 욕구가 충족되면 결국 배고픔에 대한 흥미와 에너지가 사라져 욕구가 소멸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자기조절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던 골드슈타인의 연구에서 처음 설명되었습니다. 골드슈타인에 따르면 인간 본성의 균형을 위한 생물학적 법칙이 내재되어 있으며 우리는 그 균형을 찾기 위해 가능한 최상의 형태를 취하도록 프로그램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후 골드슈타인은 자기 실현화, 셀프 액츄얼라이제이션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이를 자신의 잠재력을 충족하기 위한 내재적 추진력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골드슈타인의 제자였던 메슬로우는 이후에 이 개념을 발전시켜 일정 기준에 따라 자기를 실현한 것으로 확인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성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론은 창조적 적응, 크리에이티브 어저스트먼트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기조절 개념이 처음에는 생존과 자기 보존이라는 생리적인 과정을 의미했지만 또 다른 중요한 게슈탈트 개념인 창조적 적응을 발전시켰습니다. 창조적 적응이란 사람들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고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며 목표를 달성하여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한다는 개념입니다. 이처럼 더 넓은 관점에서 개인의 평형 상태는 끊임없이 유동적이므로 내외부 현상에 의해 교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합니다. 즉, 우리는 신체적, 감정적,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영적으로 균형과 불균형 사이의 일정한 흐름 속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가족과 사회 생활의 변화, 직장에서의 변화, 가까운 이들의 죽음, 건강 악화, 재정적 불행 등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존재 상태를 위협하고 방해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해 자신을 조절하는 방법의 본질이 게슈탈트 이론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흔히 알려진 정경과 배경 프로세스, The Figure Ground 프로세스이며 또 하나의 게슈탈트 핵심 구성 원칙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경 배경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경은 지금 당장 관심의 초점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감각일 수도 있고 생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똑같이 극복해야 할 도전, 해결해야 할 문제 또는 걱정해야 될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정경은 당신이 보고 있거나 듣고 있거나 가지고 노는 것일 수 있습니다. 즉, 정경이란 지금 당장 당신의 관심을 끌고 있는 무언가를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좋은 소식을 하나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 흥미롭거나 즐거움을 느꼈다면 그것은 바로 정경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짜증이나 긴장 또는 불안을 느꼈다면 그것은 그 감정이 곧 정경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게슈탈트 워크숍에 참가한 적이 있다면 아마 워크숍 퍼실리테이터에게 댁에서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중요한 정경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받아보았을 것입니다. 이 질문은 바로 그 순간에 당신에게 인식의 초점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묘사해 보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저자가 이 책을 개인적으로 소개할 때 사용하기도 했고 대외적으로도 자주 활용되는 체크인 그룹 활동 방식도 해당 시점에 가장 중요한 것을 드러내고 그것과의 접촉을 시작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심리치료, 상담, 사회활동 분야에서 많은 도움을 제공하는 전문가들도 훈련 초기에 고객이 있는 곳에서 출발하라고 배웁니다. 배경은 문자 그대로 나머지 모든 것을 지칭하며 현재 관심의 초점, 정경 이외의 내적, 외적 환경을 의미합니다. 배경은 정경이 나타나는 맥락에 해당됩니다. 더 깊은 의미에서는 자신의 기반, 세상을 바라보고 행동하는 방식, 습관적인 패턴, 자신의 신념, 가치, 가정,
그리고 자신의 현실을 구성하는 방식 등이 배경에 포함됩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당신에게 적용 가능하지만 또 일부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당신의 기반이 되는 경험적 배경은 당신이 볼 것과 보지 않을 것, 그리고 새로운 사건이나 전경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를 걸러내는 렌즈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당신의 배경에 복잡한 이론은 절대 이해할 수 없다는 믿음이 있으면 당신은 새로운 개념의 학습을 재빨리 포기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결코 육상 운동은 할 수 없다는 믿음을 항상 가지고 있다면 나중에 새롭게 신체 활동을 시도할 기회가 생겨도 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릴 때 자주 비판적인 이야기를 들었다면 어른이 된 지금 부정적인 내용은 모두 견딜 수 없는 비난이나 공격이라고 해석하여 피드백 받는 것을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배경은 현 시점의 전경에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큰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혼란, 잘못된 해석,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한 국가에서 과제를 수행하던 시기에 중요한 현지 회사 경영진의 잠재력 개발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때 그 나라는 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내전이 끝난 지 불과 15년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였으며 분쟁의 양측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그 경영진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시다. 그들은 젊은이들에게 일자리와 경력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면서 회사를 성장시키고 모범적인 고용주가 되기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그들은 아픈 과거가 있었지만 어떻게든 함께 일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 경영진 구성원들과 1대1로 면담하는 동안 그들의 대화는 현 시점의 전경인 사업의 어려움과 그들의 배경인 분쟁에서 해소되지 않은 감정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미해결 과제를 넘어서려고 애썼으며 실제 많은 시간 동안 놀라울 정도로 잘 해내고 있었지만 불가피하게도 본인들의 배경에 남아있는 미안의 상태로 다시 빨려 들어가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오늘날의 문제 해결대 혁신적인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만약 당신이 현재 사건과 행동을 이해하는 동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역사를 포함하여 더 넓은 맥락에 대해서 되도록 많이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한 덕이 아니었다면 현재 시점의 문제와 이슈가 복잡하고 미해결된 경험의 재활성화로 인해 일어났다는 것을 결코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이 문제를 좀 더 전체적으로 접근한다면 사소한 사건의 의미까지 밝혀내고 깊은 통찰이 일어나는 아하 순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더 큰 그림에서는 학습과 변화는 단지 현재의 전경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배경을 바꾸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계속해서 똑같은 전경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치유, 성장, 그리고 학습에는 배경의 변화가 있어야 하며 이는 왜 혁신적인 발전에 더 깊이 있는 작업과 자주 더 긴 시간을 요구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오늘날의 이슈와 문제를 다루는 일은 도전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코칭에서 문제 해결 차원에 해당됩니다. 리더를 개인으로서 개발시키는 혹은 성장시키는 동시에 그들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다면 훨씬 더 큰 혁신 가능성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본질에 해당하는 배경의 변화를 요구한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긴장의 원천인 미해결 행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슈탈트 심리학자들은 자기조절 과정에서 긴장을 일으키는 원천으로서 미해결 과제의 측면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1927년 블루마 자이가믹의 연구는 미해결 행동과 상황이 완성된 행동보다 더 잘 기억되고 긴장 시스템, 텐션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상태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긴장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해결하지 못하면 건강과 웰빙에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 긴장 시스템의 예를 몇 가지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압박, 요구, 과중한 작업 일정으로 인한 스트레스, 따뜻한 일정과 임박한 시한, 미완의 상황에서 경험하는 강력한 감정, 무언가를 이해하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 딜레마나 어려운 결정, 부당하거나 불공평하다는 강한 느낌,
타이밍이 맞지 않아 행동에 옮길 수 없다는 느낌, 상황이 복잡하지만 실수를 안 하고 싶은 마음,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나 사건을 다른 곳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 걱정을 유발하는 대화를 하기 바로 직전의 상태, 관계 문제 또는 관계의 결여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와 동기부여의 원천이 되는 긴장에 대해서 살펴보면, 모든 긴장 시스템은 사람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깊은 고착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긴장이 존재할 때 특히 강한 감정적 반응을 동반하면 불편함을 일으키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그 긴장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해결되지 않은 자신의 문제를 상자에 넣고 숨기는데, 이것은 그들이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최선의 창조적 적응의 한 예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복잡하게 들어가면 새로운 욕구는 늘 주의력을 빼앗으려 경쟁하며, 그 가운데 일부는 사람들이 순차적으로 또는 신속하게 마무리 짓기에 너무 복잡하고 감정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동료에게 실망하거나 우리가 옳다고 믿는 직업을 얻지 못할 때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게슈탈트를 점유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미해결 상황에서의 작업입니다. 미해결 과제는 개인과 팀 수행 모두에서 중요한 요소이지만, 작업 맥락상 그것을 직면하기에 충분한 지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를 다루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고 노력할 필요도 없다는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결국 미해결 과제를 가진 채로 살아가거나 그냥 버리고 떠나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유능하고 성과가 좋은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상사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미해결 상태의 문제 때문에 매일 직장을 떠납니다. 몇몇 팀은 해묵은 미해결 과제의 무게에 짓눌려 있습니다. 당연히 미해결 과제를 다룬다고 예상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을 겁먹게 만들 수 있습니다. 뚜껑을 들어올리면 수문이 열리고 감당하지 못할 물이 쏟아져 들어올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위기가 변화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처럼, 미완의 상황들과 그것에서 발생하는 긴장은 사람들이 그것을 직면할 수 있다고 느낄 때 변화를 위한 에너지와 연료의 원천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참조 틀 지향성, 경험 주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험 주기, Cycle of Experience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의 욕구를 충족하고 또는 충족하지 못하는지 충족하고 또 이슈를 완결해내는지 이해하기 위한 주요 게슈탈트 모델입니다. 이것은 클리브랜드에 위치한 게슈탈트 연구소에서 개발한 게슈탈트 지향의 코칭의 기본 프레임워크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코치가 사람, 팀, 대형 시스템이 언제 어디에 고착될 수 있는지, 그리고 다시 어디서 어떻게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단서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경험 주기는 일반적으로 감각에서 시작하여 알아차림과 에너지 동원을 통해 행동과 접촉으로 이동하고 해결, 종결 및 관심, 철회를 생성하는 단계적 과정으로 표현됩니다. 단계적 분리는 인위적인 경계선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연스럽게 나타내면 그것은 파동과 같은 리듬 패턴의 연속적인 흐름을 갖습니다. 게슈탈트 접근 방식으로 일하는 숙련된 코치들은 어떤 과제든 초기에는 발전적 작업에 필요한 기초를 다지기 위해 알아차림을 향상하는 단계에 머물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리더들과 효과적으로 일하기 위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변화를 일으키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어떤 예상이 있기 전부터 강한 유대감의 기반을 두어 도움을 주는 관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알아차림을 향상하고 신뢰를 쌓으며 접촉을 확립하는 기술을 배우는 것은 게슈탈트 코치의 핵심 능력입니다. 경험 주기 모델 활용 사례로서 팀 코칭 사례를 잠시 알아보면요. 경영진을 대상으로 했던 팀 코칭 워크숍에 관한 내용인데요. 워크숍은 이제 막 시작한 상태였고, 토의 주제는 뚜렷하게 중심이 되는 초점 없이 한 주제에서 다른 주제로 옮겨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팀 코치라면 이 가운데 무엇이 가장 생산적인 주제인지, 아니면 생산적인 주제가 하나라도 있기는 한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취하는 결정은 결국 무언가가 게슈탈트 언어로 강하고 분명한 전경이 되어 더 활기찬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새로운 프로세스와 함께 진행하게 할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워크숍 세션이 거의 2시간 정도 지났지만 어떤 주요 주제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에너지가 없고 당신조차 무기력함을 느끼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에 이미 제시된 이슈들 가운데 하나를 추진함으로써 다시 긴장을 느끼고 단호하게 상황에 개입하기로 합니다. 집단, 즉 경영진 팀은 당신의 뜻에 따르지만 여전히 큰 진전은 없어 보입니다. 비록 잠깐 혼란과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당신은 뭔가 달성하려는 내적 압박에 굴복했다는 것을 인식하고 결국 당신과 팀 모두의 에너지가 다시 시들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은 헛된 기대이자 잘못된 전경이었습니다. 이 고위 경영진 팀은 속도가 빠르고 행동지향적인 나날에 익숙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은 좌절조짐을 보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쳐다보면서 그냥 앉아있지 말고 뭐라도 해. 그리고 뭔가를 보여줘봐. 라는 눈으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내면의 불안감이 치솟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당신은 여러 선택 가능성을 고민하고 그 집단, 팀의 한 구성원인 존은 모든 사람의 관심을 자극하는 이슈를 제안합니다. 사람들이 보이는 몸짓 반응을 보니 그것은 확실한 문제였습니다. 그 집단, 팀과 당신은 강력한 전경을 가지게 되었고 방안의 에너지는 빠르게 변화합니다. 존은 본인의 불만으로 여겼던 몇몇 행동에 대해 동료에게 솔직하게 이의를 제기했고 그의 동료인 콜린은 매우 불편해하고 피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머지 팀원들도 그들 사이의 불화를 잘 알고 있으며 같이 불편해합니다. 그들은 중요한 그 이슈를 무시하거나 외면하고 그들 사이의 주제를 다시 사업 관련 이슈로 돌리려고 합니다. 존은 홀로 남겨지고 그렇게 두 사람은 20분 동안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이 팀의 또 다른 구성원인 자넷은 존과 콜린의 기분이 어떤지 확인하는 위험을 무릅씁니다. 두 사람 모두 이 상황이 불만스럽다고 대답합니다. 이 팀의 리더인 루이스는 만약 그들이 팀의 지지와 팀 코치의 지원을 받아 이 문제를 지금 다시 논의하고 싶다면 그들은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콜린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존에게 직접 받은 비난에 방어적으로 응수합니다. 상대방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면서도 이것은 활기차고 속사포같이 빠른 대화를 촉발합니다. 대화는 뜨겁게 달아오르지만 적어도 지금은 더 강하게 접촉하고 있습니다. 팀원들이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고 격려와 도움을 주는 발언을 하면 교착 상태는 사라집니다. 양쪽 모두 상처를 입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양보하고 약간 마음이 풀립니다. 서로 사과를 주고받으며 어떤 결심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말을 더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꺼이 도움을 요청하기로 합의합니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안심하고 이제 막 일어난 일에 대해 성찰하면서 침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팀의 다른 구성원들은 존과 콜린을 지지하는 방식으로 그들 자신의 경험을 자세히 공유합니다. 모든 사람의 얘기가 끝나면 어느 정도 종결 느낌이 생깁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나서 누군가 다른 주제를 제기하면 새로운 전경이 나타납니다. 경험 주기에 맞추기라는 얘기에 대해서 살펴보면 게슈탈트에서 사전 접촉, 프리 컨택트로 알려진 1단계에서는 에너지를 끌어들이거나 강한 전경으로 나타나는 뚜렷한 주제가 없었습니다. 감각과 알아차림 상태를 유지하면서 조급한 행동에 의지하지 않은 채 본인의 불안과 혼란을 다루는 것이 이 단계에서 코치가 직면하는 가장 중요한 도전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무언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큰 압박감을 느끼면 인내심과 신뢰감을 유지하는 일이 말하는 것처럼 쉽지 않습니다. 즉 충고하거나 고통의 지점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제시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는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지금 일어나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유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책에 대한 세계에 대한 행동을 하느라 너무 바쁘다면 그것이 다른 단계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차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코치의 역할은 게슈탈트 경험 주기의 알아차림 단계에 초점을 맞추고 전경이 형성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불가피하게도 그 가운데 일부는 모양, 형태, 그리고 활력이 부족할 것이며 어느 순간 배경에서 더 강한 무언가가 나타날 때까지 왔다 갔다 하는 양상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순간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그룹 내에서 질적으로 다른 참여가 일어날 것이며 그 다음으로 당신 내적으로도 참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당신은 조용하게 아하라고 말하는 자신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게슈탈트 언어로 접촉, 컨택트라고 합니다. 이것은 앞서 설명한 팀 워크숍 시나리오 상황에서 존이 콜린과 관련된 이슈를 드러냈던 때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초기에 해결책을 도출하지 못하고 주제가 변경되려고 할 때 그 두 사람은 불완전한 상태로 남겨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대화에서 자신을 철회했던 것은 별로 놀랍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달래는 시간과 공간을 주고 일어난 일을 처리하고 감정적으로 자신을 추스리려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동료 팀원들과 팀 코치가 그들이 접촉을 취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게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자넷이 나중에 그 지지를 제안했고 루이스가 그 뒤를 잇자 그들은 당황스럽고 불편한 감정이 있었는데도 다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두 번째 기회에 그들은 함께 뒹굴고 싸우다가 결국 어느 정도 해결과 정결을 이룬 강하고 의미 있는 접촉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게슈탈트 관점에서 볼 때 여기 중요한 점은 접촉입니다. 갈등의 어느 수준까지는 접촉을 통해 해결되었습니다. 이전의 대화는 접촉을 포함하기는 했지만 충분히 강하지도 지속하지도 않았으므로 만족감을 주지도 못했습니다. 나중에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접촉이었습니다. 존과 콜린에게서 초점이 멀어지고 난 다음 다른 팀원들이 그들 자신의 게슈탈트 종결을 이루기 위해 본인들의 경험을 공유할 기회를 가졌던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났는지 당신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팀 사례에서 그 단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슈탈트 경험 주기의 종결 단계에서는 평화롭고 조용하고 편안한 에너지가 자주 존재합니다. 이는 해당 문제의 관심을 철회하고 시스템이 더 균형 잡힌 상태로 되돌아가는 과정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종결 단계는 성찰 공간이며 경험에서 배우는 시간이고 이는 자연의 이치처럼 새로운 전경 또는 경쟁적인 전경이 나타날 때까지 방해받지 않습니다. 다음은 참여할지 여부입니다. 또 다른 시각으로 팀 사례를 살펴보면 평소와 같이 한 공간에서 함께 있던 사람들의 모임이 아주 다른 수준의 참여로 변화하는 매우 중요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워크숍 당일이 끝나갈 무렵 검토 시간을 가지면서 드러났습니다. 팀이 워크숍 과정에 대해 성찰했을 때 그들은 그 경험에 완전히 몰입하기 전에 무엇이 나타날지 지켜보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먼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보기 전까지 나서지 않기로 마음먹고 워크숍에 참여했고 의도적으로 에너지를 억제하고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자는 그들에게 무엇이 그 결심을 깨고 참여하도록 만들었냐고 물었고 존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나에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그 문제에 대해 매우 강하게 느끼고 있었고요. 그로 인해 긴장이 고조되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사실 나는 오늘 그것을 드러내지 않을 것이라고 나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룹에 충분한 안정과 신뢰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논의하던 다른 사안들에 대해 전혀 몰입하지 않고 그냥 앉아만 있던 나 자신에게 아마도 충분한 신뢰와 안전을 구축하는 유일한 방법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뿐이겠다라고 생각하여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게슈탈트 경험 주기를 활용한 것에 해당됩니다. 그것은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는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게슈탈트 코치가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게슈탈트 코칭 접근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전문가들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관계적 입장입니다. 게슈탈트 관점에서 보면 코칭 관계는 배움과 변화를 담는 하나의 용광로 같은 용기입니다. 그 용기를 아주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신뢰, 접촉, 진정한 대화라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관계 구축에 대한 책임은 양 당사자, 팀워크 사례의 경우 모든 당사자에게 있지만 게슈탈트 코치는 근본적으로 중요한 관계적 특성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관계적 특성은 존경, 판단하지 않기, 민감성, 지지, 그리고 용기입니다. 이런 특성들과 함께하면 강력한 관계막을 구축하고 안전하며 믿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게슈탈트 코치는 관계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접촉과 진정한 대화로 변하고 진심 어린 관심, 따뜻함, 수용, 자기 책임에 대한 믿음이 가득한 관계로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게슈탈트 코치가 고객들에게 전하려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관계의 용기 안에서 경험할 수도 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적어도 관계의 초기 단계에서는 자율성, 자기 효능감, 그리고 자기 지지에 대한 게슈탈트 접근법이 갖는 큰 의도가 고객들에게 확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내용이 게슈탈트 코칭의 핵심 목표라는 점을 고려할 때 게슈탈트의 관계적 입장과 맞지 않는 행동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행동은 주로 고객이 더는 자신의 성장과 학습에 신경 쓰지 않고 속임수를 쓰거나 결과를 통제하려고 할 때 나타납니다. 게슈탈트 코치들은 단순히 전략적인 이유로 이것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보다 더 많은 철학적인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다음은 진정한 대화 부분인데요. 진정한 대화는 한 개인의 안건이나 독백으로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양측 또는 모든 당사자가 새롭게 떠오른 대화에 함께 참여할 때 가능합니다. 대화에 참여하는 것은 변화를 감수하는 것이며 게슈탈트 관점에서 대화는 한 방향이 아닌 양방향 프로세스입니다. 코치는 고객에게 영향을 미치고 고객도 코치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양 당사자 중 한쪽에 의해 통제되지 않고 연결, 호기심, 깊은 몰입을 통해 나타나는 상호작용 과정이 있어야 서로 접촉과 감동과 변화 가능성이 생깁니다. 즉흥이 발생하는 기본 구조가 있다는 점에서 재즈와 비슷합니다. 게슈탈트 코칭 접근법은 당신에게 자기 자신을 코칭 작업 속으로 더 끌어들이고 생각과 느낌을 공유하게 하며 때때로 관계 속에서 개인의 경험을 촉진합니다. 어떤 때에는 하기 힘든 말을 하는 용기가 필요하기도 하고 또 다른 때에는 취약한 존재가 되고 더 깊이 연결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다음은 장 사고방식인데요. 장의 관점은 게슈탈트 사고방식의 핵심입니다. 레빈의 연구에서 영감을 받은 이 개념은 사건들 그리고 그 사건들이 일어난 배경이나 상황들 사이의 상호 연관성을 고려하는 어, 관점과 사고방식이라고 관점 아웃룩과 사고방식, way of thinking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상황을 보고 인간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에 대해 전체론적인 관점을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문제, 이슈, 증상을 마치 따로 존재하는 상태로 바라보는 관점과는 대조적입니다. 전체 상황, 토탈 시츄에이션이라는 용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이 주어진 상황에서 전체를 고려하거나 통합할 수 있다는 것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불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문제의 심각함을 즉각적으로 깨닫기 위해서는 단지 중동 정치에서 작용하는 역동적 세력과 기후변화로 인해 겪는 어려움만 고려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더 작은 규모로는 많은 가족 내에 존재하는 오래된 갈등이나 많은 조직의 팀에 존재하는 뿌리 깊은 관계 문제들에 대해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적 차원에서 도전받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장애 관점에 끌리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이치에 맞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의 난제와 싸우는 사람들은 권력의 중심에 있든 편안한 거실에 있든 이 난제와 여전히 쉽고 지루한 해결책으로는 말끔히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해당 문제들이 현재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복잡하게 서로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나치게 단순화된 해석은 효과가 없으며 자칫하면 상식과 이성적 사고를 해칠 수 있습니다. 파레트는 전체 상황이라는 용어를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람과 상황, 그리고 정경과 배경 같은 다른 특징 등이 그렇듯이 내적, 외적 현실이 모두 그 장 안에 포함되어 있다. 경험에 기반을 둔 배경과 완전히 대비되는 것으로서 현재를 사로잡는 정경을 게슈탈트에서 모든 장에 포함한다는 것은 과거 경험도 현재 장의 일부라는 점을 상기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소개하는 사례는 이에 대한 통찰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내면과 외부, 과거와 현재,
40세의 폴란드 여성이자 큰 전략에서의 전무이사인 제너는 생전에 어머니를 여의고 어렵게 출발했습니다. 이 비극은 불과 몇 년 뒤 여동생이 장기 세약 질환을 진단받았을 때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사랑과 애정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생계를 책임지려고 노력했지만 내면적으로는 상당히 힘들어했습니다. 그는 조금씩 지쳐갔습니다. 제너는 강한 책임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더는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보수받는 일을 선택하고 가족의 소득에 기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었고 그녀는 주로 한 번에 2개, 때로는 3개씩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녀는 여동생과 가장 가까웠고 틈나는 대로 여동생을 돌보았습니다. 30년 가까이 지난 뒤에 그녀는 자라은 세월을 되돌아보면서 코칭 세션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저는 어린아이로 있는 것을 멈추고 빨리 자라야만 한다고 생각해요. 아마도 너무 빨리, 심지어 저는 정말 준비하기도 전에요. 그렇지만 아빠는 항상 이랬고 저는 여동생과 저 자신을 돌봐야 했어요. 마치 그것은 제 의무인 것 같았죠. 제 생각에 저는 살아남고 가족을 돕기 위해 제 자신의 욕구를 그냥 끊었던 것 같아요.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을 거라고 믿게 되어서 스스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저를 독립적으로 성장하게 했어요. 지나치게 독립적인 것 같지만요. 저는 이제 결코 누군가의 도움을 바라지도 않고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겠다고 깨달았어요. 저는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어본 적이 없으므로 당신은 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거예요. 경영진에서 저는 항상 같은 메시지를 받고 있어요. 우리를 들여보내줘. 외딴 섬처럼 굴지 마라고요. 그렇지만 그게 저에게는 쉽지 않다는 것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믿어줘요. 이건 너무 깊숙하게 자리를 잡았어요. 저는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왔고 심지어 제가 변하고 싶은지도 모르겠어요. 책임을 지는 능력은 제너가 리더십 역할에 타고난 이유 가운데 하나에 해당됩니다. 그녀의 사심없는 헌신과 강한 의무감은 회사가 원했던 임원 모습에 완벽하게 들어맞았습니다. 제너는 그녀의 모든 선배나 동료들로보다도 가장 열심히 그리고 긴 시간 동안 일했습니다. 그녀의 CEO와 가까운 동료들은 그녀가 자기 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소진하게 되고 건강상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걱정을 점점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그녀의 결혼에 대해서도 걱정해주고 집에 거의 가지 않는 것 같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우려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현재 행동에 대한 설명을 아마도 복잡한 과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추측했지만 그녀는 과거에 대해 그들과 공유할 리가 없었으며 그들이 궁금해할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몇 년에 걸쳐 확인된 작은 이야기 조각들은 그들의 가설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끔 제너가 흔들리고 심각한 갈등과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매번 경영진의 한 동료와 빚어졌으며 관계를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시 반복될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일부는 언제 그녀의 분노를 경험하는 차례가 올지 무서워했습니다. 그녀에게 그 문제를 발생하게 하는 도화선이 존재한다는 점은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너를 핫 버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도 대체 무엇이 그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제너가 폭발할 때마다 그녀의 동료들은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러는 거야? 개인의 복잡성이 개인의 복잡성을 만난다. 그것이 사물의 본질이다. 방금 얘기했던 사례를 장애 관점, 필드 퍼스펙티브에서 자세히 보면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 장애는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무엇이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 장애는 현 시점의 배우인 제너와 그녀의 동료들 그리고 그들 사이의 관계가 존재합니다. 서로 다른 성격, 가치관, 스타일, 행동과 태도는 모두 제너의 감정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잠재적인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동료들의 의사결정과 행동에 대한 그녀의 인식이 그것을 부분적으로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 맥락에서 고려할 수 있는 이유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 맥락은 전체 상황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긴 시간 동안 지속해서 가져온 믿음, 가정, 기대를 모두 포함해야 전체 상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너에게는 독특한 경험적 배경, experiential ground가 있었고 그녀의 동료들도 그들 각자의 배경이 있습니다. 즉 복잡성과 복잡성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들 각자 애착, 권력, 통제, 소속, 공정성과 진실성에 관한 개인적인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에게 중요한
미완의 상황이 있고 사람들이 어떻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또는 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리고 삶은 실제로 어떠한지에 대한 핵심 가정들을 저마다 가지고 있습니다. 즉 상당히 많은 잠재적 계기, 촉발 요인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장애 관점에서는 잠재적 계기보다도 그것을 초고속으로 촉발하게 만든 배경이 더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촉발한 계기와 모두 관련된 사람이 알아차리는 범위 밖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동료들이 서로 잘 모르고 각 개인조차 스스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황에서는 혼란이 지배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일반적으로는 관련된 정보와 지식이 존재하지만 엉성하고 불완전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일한 동료들의 경우에는 일정 수준 장애 역사가 있어서 내면과 외면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과거에 의해 어떻게 현재가 재활성화되는지 어느 정도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세스 지향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첫 번째로 내용과 프로세스 관련해서 내용은 삶과 일에 관련해서 익숙한 것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느껴지는 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시간과 정신을 채우고 심지어 머리가 터질 것처럼 우리 삶과 관련된 수많은 것들로 너무 많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대부분 내용 속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궁지에 몰렸거나 과정상의 문제가 심각한 고통을 일으키는 상황이 생기면 해당 내용을 다루려고 생각합니다. 코치로서는 내용의 흐름에 따르는 것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팀과 일하거나 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개인 코칭 대화를 나눌 때 항상 내용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내용을 가르치는 방식으로 고객에게 전달하려고 하면 지나치게 큰 노력을 들여야 할 것이며 특히 고객의 정경과 주제가 경쟁하는 상황에 놓이면 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동안 축적한 귀한 자료들과 학습한 부분들이 다음 기회에 더 유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존 계획에 따라 하던 대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학습한 부분을 제대로 정착하지 않으면 우리는 노력을 두 배로 들여 계속해서 반복해야 하는 고전적 감정에 빠지게 됩니다. 작동하지 않는다고 해서 작동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하라는 것은 낡은 옛말입니다. 우리 같은 코치도 여러 가지 이유로 고객이 제시하는 내용에 빠져듭니다. 때로는 단순한 관심이 가기도 때문이며 또는 의견을 표현하거나 조언을 제공하려는 마음을 제재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코치도 인간이기 때문에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돌이켜 성찰해 보면 그때 잘못 판단했거나 지나치게 관대하게 개입했다는 생각에 당혹감과 후회를 느낍니다. 게슈탈트 관점에서 보면 코치의 진정한 역할은 무엇이 아닌 어떻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게슈탈트 코치는 고객 개인 또는 팀이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파악하고 더 높은 기능을 달성하기 위한 새롭고 더 효과적인 방법을 실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룹이나 팀 안에서 관찰되는 행동 패턴과 상호작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화의 실제 내용이 항상 오해, 긴장, 어려움을 일으키는 주된 이유가 아닙니다. 물론 특히 논쟁이 되는 쟁점을 다룰 때에는 내용 자체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하긴 하지만 사람들은 보통 각자가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와 관련 주제에 얼마나 개인적인 투자를 했는지에 따라서 해당 내용에 강하게 또는 약하게 반응합니다. 그런데도 다양한 주제에서 계속 부작용과 불협화음이 발생한다면 내용보다는 프로세스상의 주요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프로세스에 따르는 것은 지금 여기 경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경 형성, 알아차림 구축, 그리고 깊이 있는 접촉은 모두 현재 시점에서 일어납니다. 선택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새로운 해결책을 찾는 일도 지금 벌어집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필요로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 또한 바로 지금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러한 요구를 충족하려고 노력할지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기로 마음먹을지 알아내는 것조차 모두 지금 일어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것은 역사적 사건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사람들이 이해받는다고 느끼게 하려면 그들의 과거 경험을 인식하고 확인하고 공감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문제는 과거 경험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경험이 현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어떤 사람이 이전 상사와 매우 부정적이고 상처받는 경험을 했다면 종결되지 않은 채 그는 현재 상사와 미래 상사를 불신하거나 조심스럽게 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에 대한 알아차림을 높임으로써 그는 자신의 현재 행동이 과거 경험 때문에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통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자신의 행동이 갖는 의미를 이해하고 지금과 다른 행동을 선택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현재 상사는 이전 상사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인데요. 즉,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는 더는 예전과 같은 행동 패턴을 반복할 필요가 없어졌으며 마침내 이전 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향상된 알아차림을 통해 그들의 경험을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구성하게 되고 이 새로운 방식은 태도와 행동의 변화 가능성을 열어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코치의 역할은 고객의 호기심을 그들 자신의 프로세스에 관여하게 하거나 그룹, 그리고 팀과 일하는 경우 그룹의 프로세스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게슈탈트 접근법을 활용하는 핵심적인 측면입니다. 만일 당신이 그 과정에서 누군가를 배제한 것처럼 생각된다면 그것은 사실입니다. 개인이나 팀의 코치로서 당신 또한 프로세스의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장 관점의 핵심 과제입니다. 당신은 분명 그곳에서 친구나 준 팀원이 아닌 전문가이자 장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즉, 당신이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당신도 영향을 받습니다. 당신의 코치 역할이 효과적이라면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는 데에 당신이 도움을 주는 것이며 당연히 당신도 그 과정에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문가 지향이 아닌 프로세스 지향으로 일하는 방식의 본질입니다. 운이 좋으면 당신이 좋아하고 존경하는 특별한 사람들을 만나 함께 일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과 잠시, 때로는 몇 달 또는 심지어 몇 년에 걸쳐 여행을 같이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연스럽게 강하고 애정이 넘치는 관계가 형성되고 작별 인사를 해야 하는 시간이 오면 양쪽 모두에게 모두 슬픈 순간이 될 것입니다. 적어도 첫 만남에는 당신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과 일해야 하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단지 그들을 즉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나중에도 그들을 다르게 보지 않으리라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현재 계속 진행 중인 재구성 과정의 하나가 장의 본질에 해당되며 여기에는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가 포함이 됩니다. 다음은 변화에 대한 저항을 다루는 다양한 관점의 접근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에 대한 저항과 관련된 많은 글과 이야기들이 있지만요. 그것이 실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처음부터 유용한 개념인지조차 알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혼란이 존재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저항이라고 말하는 데는 무언가 존재한다고 인생 경험이 말해줍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른 사람과 우리 자신 양쪽 모두에서 지속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외부적인 변화, 조직 및 공동체 장면에서의 저항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이라는 용어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요, 그것이 답을 주는 만큼 질문도 많이 불러일으킨다는 것인데요. 그 가운데 몇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저항은 단지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일 뿐이고 사람들 모두 때때로 변화에 반대하지 않는가요? 다시 말해서 너무도 평범한 것이므로 우리는 변화에 대한 저항을 예상해야 하며 그것에 놀라거나 동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연스럽기 때문이죠. 두 번째, 사람들이 저항하는 것은 변화 자체가 아니라 변화되는 것이 아닐까요? 만약 사람들이 그들이 어디로 끌려간다고 의심하거나 왠지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느낌이 든다면 그런 의심과 느낌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경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들은 자신이 진정으로 믿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옹호할까요? 아니면 적어도 자기 자신과 자신이 속한 집단 또는 공동체를 위해 변화의 이점에 주목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요? 더 최악인 경우 다른 사람들, 보통 조직 맥락에서는 상사를 의미하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그 변화와 상관없이 아주 잘 해낼 것으로 생각하고 매우 분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네 번째, 아마도 변화가 가져올 결과를 아직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을 다루는 초기 단계에 머무는 것은 아닌가요? 그렇다면 현재 위협으로 여기는 것을 미래에는 더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단순히 너무 많은 변화를 겪은 탓에 실증이 나고 그것을 참을 수 있는 인내 수준이 낮아진 것은 아닌가요? 이러한 다섯 가지가 결합해서 또 하나의 질문이 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다양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른바 저항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외부 변화에 저항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들의 관점에서는 저항이 온전히 합리적인 대응이며, 만약 그들이 저항하지 않는다면 조작이나 강압의 무방비 상태로 굴복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느낄 것입니다. 리더 또는 최고 경영자의 관점에서 보면 흔히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옳은 일을 하고 조직에 최선을 다하며 적어도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이고 반대되는 반응에 맞닥뜨리면 절망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들은 되도록 신속하게 변화를 밀어붙이고 싶어서 저항에 대처하는 것을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귀찮게 여깁니다. 또 저항을 개인적인 적대감으로 받아들여서 변화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추진하는 리더들에게 대항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작업 환경은 다양한 형태의 변화 저항을 관찰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즉, 전적으로 다르면서 단언컨대 저항을 바라보는 중요한 관점이 존재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우리 집안에 매우 가까이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건강과 관련된 행동 양식을 바꾸려고 하지만 변화에 대한 약속을 한 뒤에 그것을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누가 또 무엇 때문에 변화에 저항하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요? 다음은 내면 중심의 변화입니다. 사람들 내면에 자리 잡은 양극적인 태도나 반대되는 힘을 인식함으로써 저항에 대한 게슈탈트 접근법의 핵심에 가까워지도록 만듭니다. 게슈탈트 이론가들은 변화를 촉진하고 저해하는 내적 변화를 일으키는 힘의 존재를 강조하는데요. 그 가운데 많은 것이 알아차림의 바깥 영역, 무의식 수준에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일부는 변화에 참여하고 즐길 준비가 되어 있는 반면, 다른 일부는 심지어 우리 스스로 결심한 변화일지라도 그것을 지연시키고 피하거나 대항하여 싸우기까지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개발과 변화를 위한 타이밍과 준비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가 좋고 존경받는 노르웨이 임원 폴은 항상 해결해야 할 문제와 충족해야 할 과제를 던져주는 역할이 주는 자극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무엇이든 끝까지 하는 것을 좋아하는 활동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집에서 떨어진 곳에서 살고 금요일에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주말에 몇 시간씩 일하곤 했죠. 그는 소속된 조직의 부대표로서 내부 동료, 외부 공급업체와 정부 관료 등 다양한 사람들에게서 끊임없이 요구를 받았습니다. 경험 많은 전문가로 구성된 그의 직속 산하팀은 그의 에너지와 헌신, 그리고 결과물에 대해 놀라움과 영감을 얻었지만요. 그가 너무 많은 것을 떠맡고 업무를 위임하지 않으며 그의 개인 삶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데 우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직속 상사인 폴이 업무를 위임하고 사생활을 더 챙길 수 있도록 노력했지만 그는 그러한 노력을 무시했습니다. 결국 HR 담당 이사가 최고 경영자에게 폴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였고요. 그를 위한 코치를 선임하도록 승인받았습니다. 그가 선뜻 코치를 만나겠다고는 했지만 주변에서는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않았죠. 그들은 폴이 정말로 본인과 관련된 이슈들을 살필 준비가 되었는지를 궁금해했습니다. 그의 담당 코치로서 선임이 되었고 그를 4회에 걸쳐서 만났습니다. 폴은 매우 매력적이었지만 분명히 코칭을 진심으로 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정말로 그의 코칭 안건들을 다룰 준비가 되어 있는지 질문을 통해서 그에게 직면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알고 있었으며 결국 그 상태로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 HR 담당 이사에게서 폴이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라는 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와 만나겠다고 동의를 했지만 여전히 지난번과 똑같은 과정을 겪는 것은 아닐까 하는 약간 회의적인 시각이 있었습니다. 물론 폴도 그것을 알고 있었고 바로 직접 그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피터,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진지하게 임할지 궁금하시죠? 저는 당신이 저를 더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판단하지 않고 유보하겠지만 이번에는 저 정말 진심입니다. 2년 전에 저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믿어주세요. 지금은 온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처럼 계속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집에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제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순간 그와 접촉되는 느낌이 매우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둘 다 그의 진실한 마음과 눈앞에 놓인 일의 중요성에 몰입했습니다. 그와의 두 번째 코칭은 여러 측면에서 첫 번째와는 완전히 달랐으며 폴이 만들어낸 변화는 주목할 만했습니다. 다음은 개발에 대한 저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많은 임원이 그들의 변화 아젠다를 직면하는데 보통 2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2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변화를 직면하는데 필요한 도움을 전혀 얻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도움을 얻게 되더라도 앞서 제시한 임원진 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그것을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할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팀 코칭 프로세스를 시작할 때 팀 내 절차와 문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위해 모든 팀 구성원을 만났습니다. 가장 경험이 많은 관리자 가운데 하나였던 샤롯대는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본인이 가장 마지막 순서였으므로 이미 팀에 대해 꽤 좋은 인상을 주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했고 팀 코칭 과정에 대해 구성원들이 기꺼이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보이는지 나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질문에 답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뒤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팀 구성원들 모두 이런 경험이 많으므로 때를 기다릴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지 보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결정할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실 저는 1대1 코칭을 더 원합니다. 아무래도 1대1 장면에서는 저 자신을 더 꾸밈 없이 보여줄 수 있어서 얻을 것이 더 많거든요. 약 3개월 뒤 두 번째 팀 워크숍을 하는 날, 그들을 한 가지 실험에 초대했습니다. 이 실험은 그들이 왜 처음부터 이 과정에 저항했고 지금도 그런지 다양한 이유를 수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중요도 순으로 순위를 매기라고 요청한 바는 없지만 다음과 같은 6가지 이유가 수집되었습니다. 첫 번째, 당신을 모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었다. 두 번째, 어떤 과정을 거칠 예정인지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지 알지 못했다. 세 번째,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았다. 네 번째, 나 자신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고 진짜 노출되면 창피할 것 같았다. 다섯 번째, 특히 상사와 동료들에게 멍청하게 보이고 싶지 않았다. 여섯 번째, 우리의 발전만을 위한 것인지 평가 목적도 포함한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저항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코치에 대한 저항입니다. 코치에 대한 저항들은 팀 개발 과정에 착수할 때 흔히 작용하는 힘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코치인 당신과 그들 사이의 관계인데요. 당신이 반드시 이해하거나 통제할 필요가 없는 투사가 항상 있을 것이라는 점을 예상해야 합니다. 이러한 역동을 다루는 것이 코칭 역할에 내재된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이며 정답은 아니지만 분명히 몇 가지 고려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임원 코칭의 심리학적 차원의 책에서 제안한 것처럼 코치라는 직업은 누군가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당신이 코치로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지금보다 더 큰 저항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변화를 어려운 것이라고 믿는다면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양면성을 느낄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변화에서 얻을 이점을 볼 수 있지만 동시에 그것을 위한 비용과 손해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변화를 이루어낼 것이라는 확신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항을 극복하거나 돌파하거나 무시하려고 노력하는 대신에 게슈탈트 접근법은 앞서 언급한 실험에서 한 것처럼 사람들을 알아차림의 단계로 끌어들이고 나서 그들의 갈등과 긴장감을 극복하도록 도와주고 궁극적으로 반대되는 요소들을 통합하는 그들만의 방법을 찾도록 도움을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다양한 관점과 다양한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맥락과 상대방의 관점에서 보면 변화에 대한 저항이라는 용어는 이치에 맞는다고 생각하지만 적절하지 않다는 시선으로 변화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항을 다양한 현실로 재개념화하는 것은 외부적인 변화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점과 단점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존재를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변화를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데 작용하는 다양한 내면적 힘과 역동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지금까지 게슈탈트는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코칭적 관점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